안녕하세요. 쭌몽TV 승준입니다. 오늘의 책은 북라이프 출판사에서 나온 박산호 작가님의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입니다. 저는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른스러워지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이 들지 않은 제 모습에 부끄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어른이라면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모든 게 조심스러워지는 게 좀 있어요. 어른이 됐지만 아직 삶의 지혜와 방향성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박산호 작가님은 책에서 소위 말하는 꼰대처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작가님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삶의 지혜를 담담히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어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경험은 정말로 좋은 스승일까? 20대 끝자락에 뉴질랜드에서 1년 반 정도 살면서 일한 적이 있다. 한국인 이민자가 주인인 아트박스에서 다양한 국적의 10대들에게 형형색색의 팬시 상품을 팔고 흑진주 가게에서 롤렉스를 찬 부유한 요트족에게 아는 영어 형용사는 다 동원해서 너스레를 떨며 흑진주를 팔았다. 한국 이민회사에서 통번역사로 뛰었고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려고 밤에 한국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기도 했다. 투잡에 쓰리잡까지 해치우고 물먹은 솜처럼 무거운 몸을 질질 끌고 집에 오면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꿈도 안 꾸고 잤다. 소처럼 일만 하는 생활이 지겨워질 즈음 친구가 차를 빌려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모처럼 바람을 쐴 수 있겠다 싶어 따라 나서 운전하는 친구와 신나게 수다를 떠는 와중에 차가 뒤집히고 말았다. 놀랍게도 그 찰나의 순간 그동안 살아온 짧은 생이 영사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앞에서 스쳐 지나갔다. 그걸 보는 순간 나 오늘 여기서 죽나? 싶었지만 다행히 차만 망가지고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덕분에 차 수리비 되느라 또다시 소처럼 일해야 했다. 이듬해 귀국해서 또 친구가, 이번에는 다른 친구,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설악산에 놀러갔다 3중 충돌사고가 났다. 무쏘인 우리 차와 부딪혔던 프라이드는 폐차를 시켜야 할 수준으로 처참하게 찌그러졌다. 사고 차량 세대에 탔던 사람들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차에서 나왔던 기억이 난다. 그때도 천만다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자칫 잘못했으면 황천길로 직행했을 사람이 여럿 나왔을 사고였다. 더 끔찍한 건 그 차를 타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 했던 일이었다. 차를 내버리고 갈 순 없으니까. 서울 가는 내내 덜덜 떨면서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렇게 2번의 사고를 겪은 후로 나는 굳건히 장롱면허를 고수하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 손으로 핸들을 잡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영어에 never say never, 즉 절대란 말은 절대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할 일이 생겼다. 40을 한 해 앞두고 아이와 같이 유학 간 영국에서 차로 아이를 등하교육시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나는 영국에서 급하게 연수를 받고 아침마다 울고 싶은 마음에 입술을 질끈 깨물며 아이를 등교시켰다.
물론 초보자니 접촉사고도 두어 번 냈다. 운전이 너무도 무서웠던 나는 영국에서 내내 아이의 학교와 집만 오갔다. 운전이 너무도 무서웠던 나는 영국에서 내내 아이의 학교와 집만 오갔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더 이상 운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최고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전담 영화 음악가인 히사이시 조의 나는 매일 감동을 만나고 싶다 라는 책에서 나이를 먹을수록 인간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진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경험과 지식은 제대로 살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가능성의 폭을 좁히는 경험이라면 차라리 풍부해지지 않는 편이 낫지 않은가? 라는 구절을 봤을 때 나는 곧바로 교통사고와 운전이 떠올라 조용히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가능성의 폭을 좁히는 경험이라면 차라리 풍부해지지 않는 편이 낫지 않은가? 라는 문장에는 밑줄을 100번이라도 긋고 싶었다. 흔히 경험은 풍부하고 많을수록 좋고 우리가 해온 경험이 우리의 세계를 확장시키고 삶을 더 깊이 있게 해줄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반론일 뿐이다. 세상에는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경험이 허다하며 내가 겪은 경험을 전체로 확장할 수도 일반화할 수도 없다. 내게 있어 차사고를 당한 경험은 운전할 때 조심해야 하는 필요성을 환기시키기보다 운전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란 공포만 가중시켰다. 그 결과 나의 세계는 확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아졌다. 사고 후 나는 무척 단호한 뚜벅이족이 되어 차로 갈 수 있는 장소를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식으로 내 생활 반경을 계속 좁혀왔으니까. 이런 생활 태도로 지구를 보호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자위해 왔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핑계일 뿐 운전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다르게 흘러갔을까? 지금도 종종 생각한다. 경험이 풍부할수록 좋다는 통념이 위험한 이유는 그런 믿음을 본인 한 사람의 삶에 적용시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타인, 특히 자식이나 젊은 세대에게 강요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히사이시 조는 또다시 아주 통쾌한 말을 했다. 그는 돈을 주고 사서라도 고생을 하라는 어른들의 말은 거짓말이며 자진해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누구나 하는 고생은 인간의 폭을 넓혀주지도 않으며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지성을 연마해서 삶의 진정한 아수라장을 빠져나가라고 따끔하게 조언한다. 히사이시 조의 이 말을 읽자 사회에 나와서 만났고 지금도 많이 보는 어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이 소싯적에 했던 고생담에 이어 그 덕분에 이뤄낸 찬란한 업적 자랑을 신나게 하는 어른들. 요새 젊은 것들은 호강에 겨워 불평만 늘어놓지 당최 근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어른들. 가정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경험과 가치, 기준의 틀에 따라 설계한 인생 코스 속에 그대로 자식들을 집어넣어 키우는 부모들 덕분에 혹은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은 그 시작부터 좁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호모데우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국내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에게 지금 어른들을 너무 믿지 말라고 했다. 과거에는 성인들이 세상을 아주 잘 알았고 세상도 천천히 변했지만 21세기는 다를 거라고. 앞으로 20년 후도 내다보지 못하는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닌 개인의 회복 탄력성과 감성 지능이라고 말했다. 이를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해보자면 앞선 세대가 축적한 지식과 경험은 앞으로 살아갈 세대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금 젊은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너무나 빠르고 불안정하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거의 경험은 보탬이 되기보다 오히려 발목을 잡아매는 족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영어에 been there, done that 이라는 표현이 있다. 거기 가봤고 다 안다는 뜻으로 내가 해봐서 아는데 와도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다. 안타깝게도 내가 해봐서 아는 데의 시대는 저물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는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다져온 나의 믿음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틀렸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유연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자, 다음은 팩트 폭력도 필요해. 아끼는 후배가 하나 있다. 센스 있고 예의 바른 데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깊다. 유머 감각도 풍부해서 만나면 빵빵 터지게 되고 상식이 풍부한 데다 젊고 날카로운 감각으로 내가 보지 못하는 세상의 이면을 짚어줄 때도 많아서 배울 게 많은 후배다. 후배에게는 꿈이 하나 있다. 언젠가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다. 평소에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도 근사해서 나는 진심으로 격려하고 응원했다. 언젠가는 꼭 작가가 될 거라고. 어느 날 후배가 짧은 소설을 한 편 썼는데 내가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읽고 솔직하게 의견을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평소에 후배가 쓰는 글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겠다고 흔쾌히 대답했다. 조금 기대가 되기도 했다. 작가를 꿈꾸는 후배는 어떤 소설을 썼을까? 후배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소재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봤다고 했다. 나는 후배가 보내준 파일을 출력해서 읽다가 좀 답답해졌다. 후배의 단편소설은 잘 쓰긴 했지만 줄거리가 빈약하고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도 너무 진부했다. 세상에 널리고 널린 그런 흔한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끌고 간 테크닉은 좋았지만 줄거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다 보이는 이야기를 읽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후배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이야기하지? 아니, 섣불리 이야기했다 괜히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마저 꺾으면 낭패인데. 어쩌면 후배가 바란 건 무조건적인 지지와 응원이었는지도 몰라. 솔직히 말했다가 그야말로 팩트 폭력이 돼서 좋았던 후배와의 사이가 틀어지는 건 아닐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오래전에 들었던 선배의 조언이 떠올랐다. 내가 초보 번역가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번역가로 데뷔한 후 두 번째 번역한 에세이의 역자 후기를 써달라고 출판사에서 부탁했다. 역자 후기를 쓰는 건 처음이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그 책을 맡게 된 감상과 그 책에 얽힌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섞어서 쓰고 당시에 자주 드나들던 번역가 인터넷 카페에 그 후기를 올렸다. 이렇게 쓰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해서 선배들에게 조언을 듣고 싶었던 것이다. 후기를 올리자 선배 번역가들은 다들 댓글로 칭찬해줬다. 그 댓글들을 읽다 보니 나도 인간인지라 기분이 좋아지면서 뿌듯하고 살짝 우쭐해지기도 했다. 그때 평소에 좋아하던 대선배 번역가에게서 쪽지가 왔다. 쪽지를 열어보니 내 역자 후기의 부족한 점과 나쁜 점들을 조목조목 짚어서 적은 내용이었다. 역자 후기는 영화배우가 수상식에서 나와서 하는 수상소감이 아니니 역자 본인의 개인적인 느낌이나 사연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 독자들이 그 책이나 작가에 대해 모르는 점이나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유익한 내용으로 채워야 한다. 선배가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내 역자 후기를 평해서 쪽지를 다 읽었을 때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웠다.
솔직히 좀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 조언 덕분에 그 후로 역자 후기를 쓸 때 좀 더 알맹이가 들어간 글을 쓸 수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느새 내가 후배에게 조언을 해줄 위치에 선 것이다. 나는 후배가 내 평을 듣고 실망하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해할 것을 상상하면서 동시에 내가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뭘까 다시 생각해봤다. 진심으로 후배를 아낀다면 작품을 객관적으로 평하고 거기서 후배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밀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예전에 그 선배를 떠올리며 후배에게 내 느낌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 평소 소심한 내 성격 같으면 이런저런 칭찬을 늘어놓으며 위로한 후에 넌지시 말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말자고 굳게 결심하고 단호하게 단점들을 지적했다. 그리고 다음에 후배가 쓴 글을 또 읽고 싶다고 덧붙였다. 후배는 예상보다 나의 혹독한 비판을 잘 받아들였다. 마음이 건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친구라 선선히 비판을 받아들였고 걱정했던 것과 반대로 우리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한민국 마음보고서란 책에 팩트 폭력에 대해 이런 구절이 나온다. 힘들더라도 변화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팩트를 봐야만 한다. 과학적인 의도로 팩트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면 팩트 제시는 괜찮을 거야 라는 대책 없는 위로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질 때도 많다. 오래전 번역가 선배가 내게 폭력처럼 느껴지는 팩트를 제시했을 때 마음은 아팠지만 받아들이고 고쳐나갔다. 덕분에 번역가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그 선배가 고맙다. 그 선배도 다른 선배들처럼 잘 썼다고 칭찬만 해줬다면 지금도 시상식 소감 같은 후기를 쓰며 자화자찬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내가 팩트 폭력을 했던 후배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그 후배는 몇 주 후에 다시 새로운 단편 소설을 써서 내게 읽어봐 달라고 부탁했고 나는 그 소설에 반했다. 그만이 쓸 수 있는 글을 쓰라고 독려하자 후배는 내 조언을 받아들여 그 사이에 일치월장한 것이다. 요즘처럼 각박하고 살기 힘든 세상에 위로와 공감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가 됐다. 하지만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때로는 위로와 공감에 앞서 쓴소리를 해야 할 때도 있다. 후배들, 젊은이들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비위를 맞추겠다고 좋은 말만 하는 어른보다는 어렵지만 그 사람이 성장하는 데 절실하게 필요한 직언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가끔은 그런 어른도 필요하다. 물론 어디까지나 후배가 먼저 조언을 청했을 때 한해서다. 청하지도 않았는데 비판을 날리는 것이야말로 꼰대가 되는 지름길이므로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심정으로 조심하자. 어른과 꼰대 사이의 선은 생각보다 구분하기 쉽지 않다. 네, 다음은 슬픔을 떠나보내는 법. 지금도 그날이 기억난다. 부엌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육아의 모든 것이 생경하고 서투른 나를 도와주기 위해 엄마가 와 있던 때였다. 어쩌다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엄마는 그때 엄마의 엄마, 외할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전에도 드문드문 듣긴 했지만 그날은 외할머니가 엄마를 비롯한 형제들을 고아원에 맡기고 갔던 날에 대한 이야기였다. 엄마는 나직한 목소리로 그 이야기를 하다 순간 북받치는 감정을 어쩌지 못해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우는 엄마의 얼굴을 잠시 멍하니 바라만 봤다. 환갑이 가까운 나이에 할머니가 된 엄마 얼굴이
그 순간 고아원에 아이들을 맡기고 떠나는 자신의 엄마를 보며 슬퍼하는 아이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 그 찰나의 변화가 너무 충격적인 동시에 엄마의 마음속에 미처 위로받지 못한 채 아직까지 남아있는 아이를 보게 돼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나는 잠시 후에 일어서서 엄마에게 다가가 말없이 꼭 안아드렸다.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 뒤에도 내 앞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픔을 털어놓으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친구의 이야기에 나는 숨이 컥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친구의 격해진 마음이 잠잠해질 때까지 묵묵히 같이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우리는 공원을 같이 걸으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친구보다 몇 년 전에 내 딸이 겪은 왕따 문제를 이야기하며 아픔을 나눴다. 같은 아픔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때로는 큰 위로가 될 때도 있다. 오랫동안 병석에 있던 아내를 간호하며 생전 처음 요리를 배우기 시작해서 아내를 위해 매일 음식을 만들던 분이 흘리는 뜨거운 눈물을 본 적도 있다.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 나는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냥 기다렸다. 그분의 슬픔이 진정됐을 때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았고, 그분의 슬픔이 폭발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몰라 미숙한 내가 두려워서 그러기도 했다. 마침내 그분과 찻집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말았다. 그분은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부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는 서둘러 카운터로 가서 뜨거운 차를 한 잔 더 주문해 냅킨과 함께 갖다 드리고 묵묵히 기다렸다. 그분은 냅킨으로 눈물을 닦고 차를 마시며 그때부터 부인과 있었던 즐거운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다.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연인을 그리워하며 느닷없이 울음을 터뜨린 친구도 있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연인에 대한 이야기. 그날도 나는 그녀와 그녀의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이지만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나까지 그를 아는 착각이 들었다.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하지만 이제는 만날 수 없게 된 그를 떠올리며 그녀는 이야기하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에 대한 그리움이 가시지 않은 건 알았지만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눈물을 쏟을 수 있는 그 깊은 슬픔에 나는 놀랐다. 나는 그저 우는 그녀의 등을 다독일 수밖에 없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낯선 여인의 우는 얼굴을 보고 당황하기도 했다. 요즘은 지하철을 타면 다들 하나같이 핸드폰 화면에 얼굴을 받고 인터넷 삼매경에 빠지지만 평소에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나는 외출길에 지하철을 타면 종종 사람들을 구경한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는데 문득 화장을 곱게 하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자신의 슬픔을 알아챌까봐 이를 악물고 있었지만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 눈물이 방울방울 뺨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얼결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고개를 숙였지만 이름도 사연도 모르는 그녀의 눈물이 안타깝고 궁금했다. 내가 가장 많이 슬펐을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보니 20대였다. 고향에 있다 낯선 서울에 올라와 가난에 시달리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내가 불쌍해 울었고 몇 번의 연애 끝에 떠나간 애인들을 그리워하며 그들이 떠나갔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울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형편에 고생하는 엄마가 불쌍해서 울었고 어린 나이에 외롭게 크고 있을 동생이 안타까워 울기도 했다. 그러나 나를 가장 많이 울린 건 시련이었다.
20대는 세상 그 무엇보다 내 아픔이 가장 크게 보이던 나이로 영원히 나를 감싸주고 보호해주리라 믿었던 연인들이 떠나갈 때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울며 불며 슬퍼했다. 영원히 이 슬픔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 더 슬펐다. 시간이 약이란 친구들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이 슬픔이 내 인생을 지배할 거란 터무니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때는 세상의 모든 불이 꺼져버린 것처럼 깜깜한 거리를 홀로 걷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다. 슬픔이 사라지진 않지만 정말 조금씩 옅어지고 있다는 걸. 이 슬픔을 보내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여기에 갇혀 있을 거라는 걸. 그때 대학에서 내가 활동하던 문학 동아리방 책상에 노트가 한 권 있었다. 아무나 내키는 대로 시나 낙서를 끄적일 수 있는 노트에 적힌 짧은 시 같은 문장이 슬픔에 지친 내 마음을 달래줬다. A란 동아리 친구가 쓴 글이었는데 역시 시련에 대한 글이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난 떠나간 너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 널 떠날 수 있는 내 마음을 기다리는 거야. 지금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글일 수도 있지만 그걸 보며 알았다. 그는 오래전에 날 떠났는데 난 아직도 그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떠나보내야 한다. 작별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 순간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때부터 슬픔이 다가와도 그렇게 무섭지 않았다. 언젠가는 떠나야 하고 결국 떠날 순간이 온다는 걸 아니까. 그 후로도 슬픔은 반갑지도 않은데 자주 날 찾아왔다. 졸업하고 좀처럼 취직이 되지 않아 괴로웠고 이민을 신청해서 1년 가까이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기다렸는데 결국 안 됐다.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원에 2번이나 지원했는데 2년 연속 떨어졌고 결혼해서도 울 일은 너무나 많았다. 그래도 대학교 때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슬프진 않았다. 언젠가는 이 슬픔도 지나가리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 슬픔이 가면 또 다른 얼굴로 찾아오겠지만 그래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고 나는 계속 살아갈 테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슬픔이 찾아올 때 할 수 있는 일은 옆에 묵묵히 있어주는 것이다. 같이 걷거나 뜨거운 차를 따라주거나 등을 다독여주거나 꼭 안아주면서 섣불리 위로하려 들지 말고 그냥 처마 밑에 같이 서서 비가 그치길 기다리는 것처럼 슬픔이 지나가길 같이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슬픔을 떠나보내는 나의 생존법이다. 자, 마지막으로 어른의 태도. 유년기의 가정 환경이나 집안 분위기는 한 사람의 일생에 알게 모르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어렸을 때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경멸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표정이나 이따금 창백해지는 안색, 지나치며 듣는 한마디, 무심코 흘리는 한숨으로 집안 형편을 짐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집만 그랬던 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사이좋게 가난했던 당시 지역사회가 가난해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려고 애쓰는 분위기였다. 그러다 서울로 대학을 와서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서울은 사방에 돈을 처발라 번쩍번쩍 빛나게 만든 도시처럼 보였고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 고향 소도시보다 더 초라한 곳도 많았지만 돈이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 앞에서 갓 상경한 촌뜨기는 한없이 주눅이 들었다. 그래도 그때까지 2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체화된 가치관이랄까?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돈에 연연하는 속물은 되지 말자고 결심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내가 여태 돈과 친하지 않은 것일까?
서울 생활에 서서히 적응하던 3학년 때 남자 선배를 하나 알게 됐다. 군대에서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던 그 선배는 우리 과에서 소문난 부잣집 딸이었던 한 언니를 쫓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내가 그 언니와 친한 걸 알고 그 언니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다. 선배에게 그 이유를 듣고 보니 실소가 나왔다. 쟤네 집이 그렇게 부잣집이라며? 쟤 정도면 내가 꼬실 수 있을 것 같거든. 나 쟤랑 결혼하는 게 목표야. 나는 그 말에 일단 놀랐고 그 다음에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저런 뻔뻔스런 말을 표정 하나 안 바꾸고 할 수 있지? 그래도 그럴싸하게 포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놔서 귀여워 보일 지경이었다. 그 선배는 몇 달 동안 줄기차게 언니를 공략했지만 시대를 앞서간 비혼주의자였던 그 언니에겐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나는 그 언니가 어련히 알아서 철벽을 칠 거란 걸 알고 있어서 따로 조심하라고 일러줄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천둥벌거숭이 같던 나도 자고 일어나면 흰머리가 부쩍부쩍 돋아있는 나이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고 생각의 각도도 전과 달라졌다. 나는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성공도 해보고 싶었고 부자도 되고 싶었다. 결국 바람과는 다르게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일관되게 살았고 여전히 경제적으로도 쪼들리고 있지만 대신 유명 인사들도 만나보고 부자들도 만나봤다. 그들로부터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인생에 대해 많이 배웠고 이제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들이 젊었을 때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식에게, 후배들에게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어른이지 라고 자신있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뭘까? 라고 생각하니 답은 하나였다. 그것은 본받고 싶은 어른의 태도를 지닌 사람이었다. 태도를 생각하면 우선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떠오른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에세이스트이자 소설가인 그는 어깨에 힘을 빼고 글을 쓴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명쾌하게 제시하는 한편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인생에서도 한결같이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면 어떻게든 사라진다는 메시지를 글과 인생으로 보여줬다. 베를린 장벽 붕괴를 시작으로 공산주의도 문을 닫고 종교도 과거의 영광을 잃고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이 서서히 마술을 드러내기 직전에 혼란스럽던 시대에 그의 글은 길이 없는 길을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일종의 방향타와 같았다. 적어도 내게는 그랬다. 일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준 어른은 엄마였다. 화장품 대리점을 하다가 몇 년 뒤에 접고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팔았던 엄마는 그 후에 대서소에 다니는 외삼촌 밑에서 사무를 봤다. 삼촌은 술을 마시면 가끔 엄마가 학교만 제대로 나왔어도 큰 인물이 됐을 거라고 엄마의 일머리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다 집안이 쫄딱 망해서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지만 기술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한 중년 여자가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엄마는 궁여지책으로 직업 소개소를 통해 모텔의 객실 청소 일을 시작했다. 다행히 일을 시작하자마자 여기저기서 오라는 곳이 많았고 그 중에 가장 조건이 좋은 곳에 들어가 상당히 오래 일했는데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 그 일을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했다. 그래도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어. 그래서 소개소를 통해 일이 들어오면 팔 걷어붙이고 죽어라 청소했어. 보이는 데만 대충 닦고 시간만 때우다 가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난 그러지 않았지. 나도 자존심이 있었거든. 기왕 하는 거 누가 뭐라고 토달지 못하게 잘해보자 하고
침대 시트 각 잡아서 정리하는 것부터 내가 직접 전구 갈고 변기 고치고 수도꼭지도 수리해가면서 어지간한 관리인보다 더 열심히 했다. 모르는 건 거기서 일하는 아저씨들에게 요구르트 하나씩 줘가면서 배워서 했지. 청소할 때도 비품 하나 허투루 쓰지 않고 손님들이 쓰다 버리는 비누를 주워서 활용했고, 그렇게 일하니까 한 번을 일해도 사장들이 알아보고 다들 자기랑 일하자고 잡더구나. 일이 있다는 건 고마운 것이고 무슨 일이든 일단 하게 되면 스스로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해. 엄마의 그 말을 듣고 나는 일에 대한 내 태도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됐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준 언니들도 있었다. 친한 사이에도 예의를 잃지 않고 항상 경우 바르며 매사를 상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허물이나 아픔까지도 넉넉하게 품어주는 언니들의 마음 씀씀이를 보며 그 반만이라도 따라가고 싶다고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언니는 집에 놀러온 아들 친구에게 남편이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물어보는 걸 보고 기겁해서 그 친구가 집에 간 후에 핀잔을 줬다고 한다. 왜 남의 아버지에 대해 물어봐? 그 친구에게 아버지가 안 계실 수도 있고 남에게 말하기 싫은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 아이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느냐고 말했단다. 남편은 미처 그쪽으로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언니의 배려와 인품에 다시 감탄했다. 또 한 언니는 식당을 하는데 직원 중 하나가 언니의 남편과 말다툼을 한 끝에 악담을 퍼붓고 나갔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나도 화가 날 정도로 지독한 악담이었고 그걸로 그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싶었다. 그러고 몇 년 후에 그 직원이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돈이 필요한 처지가 됐다. 언니는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듣고 그 예전 직원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람 좋은 것도 정도가 있지. 그렇게 악담을 하고 나간 사람까지 챙겨줄 필요가 있냐고 내가 다그치자 언니가 말했다. 그 직원이 한 말은 밉지만 사정을 알면 도저히 안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감동한 그 직원은 온몸이 부서져라 일해서 예상보다 일찍 언니에게 돈을 갚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고 한다. 그 일련의 사태를 보며 용서와 관용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살면서 대학교 때 본 그 황당한 선배처럼 잘 살아보겠다고, 남보다 앞서가겠다고, 성공 좀 해보겠다고 사람들이 저지르는 다양한 작태를 봐왔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세상 이치라는 게 꼭 나쁜 짓을 한 놈이 벌을 받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복을 받는 것 같지도 않다. 그래도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들까지 생각해서 긴 시야로 인생의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보면 지금과는 다른 풍경이 보인다. 그 풍경에 섰을 때 정말 존경하게 되는 어른이 진짜 어른이 아닐는지. 네,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빠이빠이.